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쟁점입니다. 미인도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제가 이 문제를 제일 마지막에 다루는 이유는 이 진위 문제가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니고 매우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인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싸움을 할 때는 자기의 무기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무기 성능이 다 노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구경하는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어떤 좋은 공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작가부터, 작가는 이 작품을 왜 위작이라고 주장했는지 작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 심장을 이렇게 부딪혀 가면서 하는 게 작품 생활 아니겠어요? 모든 예술이 그러다시피. 근데 이건 막 보니까 헛개비 같고 기가 칵 막히고, 이 꽃도요, 큰 얘기 말씀입니다. 더덕더덕 돼 있어요. 저는 말끔하게 어떻게 하든지 하거든요. 제가 그게 좋아서. 그게 틀리고, 그리고 눈 같은 것도 쟤는 한없이 오래 그리다 보니까 빛이 보일 때까지 그리고 입 같은 것도 그렇고 모든 게 하여간 막 봐서 엉성한 그림이에요. 또 저는 여러 가지 색감을 낸 데에서 처음에 엉뚱한 색을 칠합니다. 머리에다가. 이랬더니 칼색이랄지 황토계통색이랄지 그래가지고 점점 그림을 감정색으로 만들어가다가 짙게 만드는, 이건 한 색 갖고 그냥 다 칠해버린 것 같은 느낌 있고, 그리고 눈에도 힘이 없고요. 그런 건 설명할 필요가 없이 팍 오는 게 없어요. 약하고. 되게 이게 자기 분심이고 자기 자식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요 심혈을 기울여서 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오래전부터 이 방문 열고 제 그림이 무슨 그림이든지 걸려 있으면 집 잘 봤냐 그러고 들어옵니다. 제가 그 정도 그림하고 밀착돼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저 그림. 뭐 그냥 아니라고 하면 끝날 것 같은데, 근데 꽤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왜 이 작품이 내 작품이 아닌가라는 그 근거를 지금 조목조목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 누구보다도 작가 자신이 뭐 잘 알겠죠. 근데 이제 뭐 전문가들이 진품이라고 하니까 이제 저런 구차한 설명이 필요해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화랑협회 감정은 왜 진품이라고 주장했는지 화랑협회 진품 주장 근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그림은 흰 꽃을 그린 적이 없다, 머리에 흰 꽃을 얹은 적이 없다 했는데, 이렇게 흰 꽃을 얹어준 작품이 있었다는 것이 1974년도 작품인데, 그 다음에는 또 어깨에 원작의 거기에는 어깨에 나비가 없는데 여기에는 어깨에 나비가 있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어깨에 나비 있는 그림도 또 그 시절에 혹시 그린 것이 있는가 찾아봤더니 여기 어깨에 나비 있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머리카락에 개칠한 거니거든. 우리가 다 보니까 이 그림과 이 그림은 유사성이 많이 있었어요. 여기에도 이제 까만 머리에 이렇게 개칠한 거,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여러 번 반복했고, 여기에도 옆모습이지만은 이렇게 많이 새까만 이렇게 칠한 것이 보였죠. 흰 꽃을 그린 적이 없다는데 여기에도 흰 꽃은 다문다문 들어가 있고, 이제 우리는 다 그런 거죠. 우리야 뭐 그냥 육안으로만 쫙 해도 되지만, 그렇게도 관례대로 했지만은 더 원로 대가의 작품인 만큼 신중을 기하고 또 신중을 기하고 열심히. 네, 화랑협회 김창실 회장의 말씀을 들어봤는데, 저건 뭐 진품 주장의 근거라기보다도 뭐 작가가 한 말에 대해서 뭐 다른 견해를 이렇게 제시했다, 뭐 이 정도의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대미술관의 그 진품 주장의 근거, 그 당시 91년도에 보도 자료에 나온 그 내용들을 보면은 그 화랑협회의 감정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고요. 1번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이죠. 작가가 원작과 비교하여 미인도의 위작 근거로 제시한 나비, 흰꽃, 검은 머리카락 등의 인물 등은 당시 다른 작품들에서도 나타나는 양식적 특징임을 확인했다. 그 다음에 2번, 미인도가 1981년에 제작된 선화랑의 소장품인 장미여 여인의 유작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모순이 된다. 이게 이제 그 선아령이 갖고 있는 장미여 여인이라는 작품이고, 요게 이제 미인도인데, 천선생님도 처음에는 이 작품이 장미여 여인을 보고 베낀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연도를 보면은 이 장미여 여인이 1981년이고 미인도가 1977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연도가 맞지 않아요. 이걸 보고 이걸 베꼈다면은 이 연도가 더 앞서야 되는데, 최소한 뭐 같은 연도여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뒤에 있는 걸 또 보고 베낄 수 있냐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더 먼저 그려졌다면은 뭐 현대미술관도 버티기 힘들었을 거라고요. 그러나 이게 이제 뭐 진품 주장의 근거는 아닌 거죠. 천선생님이 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얘기지, 이게 뭐 진품 주장의 근거는 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항목은 그 당시 전문위원이었던 오광수 씨는 다음과 같이 밝힌 바가 있다. 당시 위작 제작의 수준으로 미루어 이 같은 작품이 위작되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음. 호분과 색채를 두텁게 발라 올리면서 미묘한 뉘앙스를 내는 청교자 선생의 다른 작품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진품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그 작품을 인수해 올 때 그 당시 그 오광수 전문위원으로 있을 당시에 그분이 이제 작품을 골라왔기 때문에 안목 감정으로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죠. 그래도 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동산망 화랑은 제작 방식 및 형태를 들어서 이 그림의 액자가 동산망 화랑 제작품이면 확인하였다. 이거는 액자가 동산망 거라는 거지 작품이 천선생님 작품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경선 관장이 그 당시 그 발표할 때도 이것이 진품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본인 스스로 입으로 말했기 때문에 뭐 이거는 진품 주장의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현미경 촬영에 의한 분석 결과 이 작품에 사용된 안료는 청경자의 다른 작품들에 사용된 것과 일치했다. 다만 이러한 안료는 다른 작가도 사용할 수 있다. 뭐 이것도 뭐 하나만한 얘기죠. 그죠? 선생님도 뭐 안료를 본인 거 주면서 작품 분석해봐라. 다른 작가도 이거 쓰기 때문에 분석해봤자 이걸 가지고 판결하기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여섯 번째는 화랑협회 감정 결과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지금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거예요. 이 정도의 증거를 가지고 작가의 고유한 진본 확인의 권리를 강탈한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거죠. 그리고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 프랑스의 류미에르 감정팀이 개입이 돼가지고 진품 확률이 0.0002%다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제가 했던 그 감정 결과는 상당히 유사했고, 제가 이 콘트라스트 문제를 제기를 했거든요. 콘트라스트가 크다는 얘기는 채색이 단조롭고 미묘한 맛이 없다는 거거든요. 이게 천선생님의 작품의 가장 그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색채 화가다 보니까 아주 그 미묘하게 자기가 원하는 색이 나올 때까지 계속 색을 반복해서 칠하면서 그 원하는 색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색의 변화가 미묘하거든요. 위작자들은 그린 시간이 짧다 보니까 그 대비가 커요. 근데 이분들도 그거를 측정을 했더라고요. 5번이 미인도거든요. 이게 이제 제일 높죠. 대비가 크다는 얘기죠. 또 제가 이 눈에 힘이 없다. 그 작가의 혼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 혼이라는 건 눈을 통해서 표현되는 건데, 눈이 약간 멜랑콜리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들은 이제 그거를 눈 아래 흰 빛의 강도를 이런 식으로 측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미인도의 빛이 제일 약하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안목 감정으로 한 것을 이분들은 과학적으로 수치화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도표화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러한 감정 결과들은 이제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검찰이 진품으로 발표를 했죠. 검찰이 발표한 진품의 근거는 미인도가 청경자의 제작 방식과 동일하다. 석체를 사용했다는 거고, 두터운 덧칠을 했다. 그리고 아빈선이 있다. 이 석체가 있기는 해도 아주 미약해요. 그 당시에 그 석체 비율과 보면은 차이가 명백하게 날 정도로 너무 미약하고, 또 석체가 알갱이의 굵기가 다르다. 이따 작품 보내드리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두터운 덧칠도 이 두터운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색채의 그 미미한 변화를 위해서 이 두터워지는 건데,
미인도는 두텁기만 했지 그 콘트라스트가 너무 거칠어요. 그리고 이 아빈선이라는 것도 뭐 동양화가들이 안 나오는 볼펜 같은 걸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 피워놓는 것이 하나의 관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진품의 근거다 이렇게 주장하기는 너무 빈약하죠. 밑층에 숨겨진 다른 밑그림이 존재한다는 것도 아니 뭐 유작하는 사람들도 그리다가 잘못하면 고칠 수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진품의 근거가 될 수 있냐는 거죠. 너무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제가 2차 감정 때 지적을 했고, 그거는 결정적인 그 진품 증거가 아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또 이제 본격적인 증거로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미인도의 밑그림이 청경자의 미공개 차녀 스케치와 고도로 유사하다. 이게 이제 상당히 그 중요한 근거로 사용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검찰의 진품 근거는 너무 허술하고 결정적인 증거들이 아니죠. 그리고 이런 거를 판단하려면은 청경자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것이 결정적인 근거인지 아닌지를 판결할 수 있는데 검찰이 그걸 어떻게 식별하냐고요. 그리고 이제 검찰의 발표가 끝나고 그 다음 해에 국회에서 그 당시에 안목 감정이 다 비밀리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누가 감정했는지도 모르고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국회에서 진품 주장한 사람과 위작 주장한 사람 한 사람씩 불러서 그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하자 해서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진품 주장하는 쪽에서는 전 화랑협회 회장이었던 그 박우홍 회장이 나오셨고 본인이 이제 그 동산방의 화업을 2대째 이어서 40년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10년간 청경자 화백에 이제 표구 심부름을 지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작가에 대해서 뭐 잘 알고 있고 감정가는 그 감이란 게 있는데 그 감에 의해서 진품이라고 판정했다는 거죠. 다른 근거가 아니고 그 감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 동산방은 여기서 이제 표구를 했기 때문에 표구의 문제나 뭐 1년 모는 문제나 뭐 그런 근거를 가지고 진품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본인의 감에 의해 가지고 판결을 내렸다는 그런 뭐 주장을 하셨고 물론 뭐 감정가 입장에서 뭐 그렇게 주장을 펼 수 있지만 감정가의 그 감이 작가의 진본 확인에 권리를 능가할 수 있는가 이거는 뭐 저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뭐 진품을 주장하는 사람을 대변해서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자리에서 뭐 평론가가 작가를 넘어설 수는 없다. 그리고 제가 이제 위작의 근거로서 이제 짜집기 된 내용을 좀 얘기를 했거든요. 그 자리에서 뭐 그런 설명을 하기도 어렵고 좀 전문적인 내용이잖아요. 이런 전문적인 감정의 문제와 진위 판결에서 그 법적인 문제는 차원이 다른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지금부터 그럼 제가 왜 미인도를 위작이라고 생각하는지 저의 주장을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먼저 청경자 작품의 위작 사례를 제가 좀 소개를 드리고 미인도가 어떻게 위조되었는가를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작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런 거는 굉장히 단순하게 형태를 그대로 따오고 이런 꽃 부분에 변화를 약간 주는 거죠. 잎사귀들을 빼고 나비를 가져온 거죠. 아무튼 이 청경자 작가의 그 진위에 있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콘트라스트의 문제예요. 청경자 작가가 그림을 그릴 때 제작 기간이 보통 3개월 정도를 그려요. 한 작품의 평균. 긴 거는 1년. 뭐 이 시간이 길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수정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색이 나올 때까지 미세한 변화를 추구한다는 거거든요. 이제 근데 위작하는 사람들은 보통 빠르면 하루고 뭐 이틀 3일 정도에 다 끝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밀도를 내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누가 울어라는 작품을 보고 베낀 건데 요 다리 부분을 자른 거죠. 이 부분을 잘라가지고 가로 판형을 세로 판형으로 변형을 시켰죠. 여기서 이제 카드나 목걸이 같은 걸 빼고 모자로 이렇게 단순하게 좀 대체를 시킨 거죠. 복잡한 거를 좀 뺀 거죠. 이 위작에서도 결정적인 부분은 콘트라스트의 문제예요. 그죠? 여기서는 그 약간 중후한 색감으로 계속해서 미묘한 색깔들을 내고 있는데 여기서는 붉은색, 검은색, 흰색 이렇게 몇 가지 단순한 색채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 콘트라스트가 커져버렸다는 얘기예요. 이 위작의 이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작가마다 따라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감정을 할 때 주안점이 되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박수근을 감상할 때는 그 질감이거든요. 우둘투둘한 그 질감. 그건 작가의 그 노하우이기 때문에 그 질감을 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뭐 이중섭에 있어서는 그 필력, 골격을 탁 잡아내는 힘 있는 필체, 이 속도감을 맞추기 어렵거든요. 근데 청경자의 경우는 계속해서 색을 올리면서 그 미묘한 색감을 몇 달 동안 내기 때문에 유작자들이 하루 이틀에 그거를 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콘트라스트가 커져버린다는 얘기예요. 이것처럼. 뭐 이것도 이제 조금 이제 오른쪽에 있는 요 장갑 부분, 요 부분을 잘라내버린 거죠. 여기를 이렇게 잘라서 변형을 시켰는데, 얼굴 표정을 보면은 영혼 없는 헛개비 같다는 표현이 이제 이런 거거든요. 자기의 혼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이런 유작들에는. 미인도 얼굴과 좀 비슷하게 됐는데,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권충식 씨가 그린 유작이에요. 모작이죠, 모작. 사인을 안 했기 때문에 모작이죠. 이 권충식 씨가 원래는 이제 수묵화 전공인데, 역시 그 한계가 이 콘트라스트의 문제예요. 이분도 그린 시간이 짧아요. 보통 하루 이틀에 끝냅니다. 그러니까 콘트라스트를 맞출 수가 없는 거라고요. 흙과 백의 대비가 분명하잖아요. 이 몸은 더 밝게 그리고 머리는 더 어둡게 그려가지고 대비가 크고 그 섬세한 그 안에서의 차이들을 내지 못하는 거죠. 앞 사람만 묘사한 건데, 그 눈빛도 좀 약하고 그렇습니다. 요게 이제 유작인데, 배경은 이 작품에서 가져왔죠. 그리고 사람은 이 작품에서 가져온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인물과 배경을 다른 데서 가져와서 섞는 방식, 교묘하게 이제 여러 그림을 이렇게 섞는 방식이 있고요. 또 좀 더 그 많은 데서 가져오는 경우도 있어요. 좀 성실한 유작자들은 들통나지 않기 위해서 가급적으로 여러 군데서 가져와요. 여기 스케치가 유작인데요. 뭐 옥션에 나왔던 건데,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건데, 보면은 요 사람, 앞에 앉아있는 요 사람은 청경자의 요 스케치에서 가져온 거고, 오른쪽에 앉아있는 요 사람은 요 스케치에서 가져온 거죠. 그죠? 이렇게 섞어 놓은 거고, 뒤에 있는 요 스케치는 요 작품에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다양한 작품에서 여기저기서 따와가지고 이렇게 섞어 놓은 거죠. 그럼 모를 줄 알고. 나름 그 성의 있게 유작을 한 거고. 자, 요 스케치도 유작인데, 요것도 보면은, 자, 이 스케치를 근간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채색화에서 사람을 가져온 거죠. 그죠? 연도가 이건 뭐 다 있기 때문에 연도를 맞춰보면은 바로 들통이 나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섞어가지고 유작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 미인도는 어떻게 유작이 됐는지 그 짜집기의 정황을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 화관 부분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이 남은 잎사귀는 바리의 처녀 스케치 작품에서 가져온 거죠. 이게 이제 1974년 작품이니까 충분히 이걸 보고 그릴 수 있는 거죠. 이 작품이 있어도 어딘가에 발표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발표가 됐어야 그걸 보고 유작하는 사람이 그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1974년도 아프리카 기행 환문집 일지사에서 나온 책 안에 이 작품이 들어있어요. 이걸 보고 요 머리 부분을 했다는 거죠. 보면은 거의 형태가 똑같아요. 이렇게 꺾어지는 거라든지 중첩되는 거라든지. 아니, 작가가 자기 작품을 왜 이렇게 똑같이 하겠냐는 거죠. 이 스케치는 해도 그리면서 변화를 시키거든요. 이렇게 똑같지는 안 하거든요. 그리고 미인도의 이 꽃인데, 이 흰 꽃을 어떻게 그렸느냐. 이 똑같은 원본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려웠는데, 이 꽃이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은, 자, 이 꽃입니다. 이 꽃. 여기 꽃송이가 몇 개인가 한번 씌워보죠. 이 꽃송이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송이잖아요. 이 밑에 있는 꽃을 빼고,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이 네 개를 가로로 돌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다가 몇 개의 꽃송이를 추가했어요. 꽃송이라기보다도 대충 이렇게 문양을 대충 이렇게 넣어놨는 건데, 제가 검찰이 보여준 그 사진을 보니까 본을 따서 4개를 그린 거와 뒤에 이렇게 대충 그린 것이 표시가 확 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제일 밑에 있는 꽃은
어디로 갔냐는 거죠. 요 꽃은. 응? 그걸 여기다 그려놓은 거죠. 여기다가 하나를. 이 꽃을 가로로 돌려놓은 건데 꽃의 형태가 똑같아요. 근데 작가가 왜 이런 짓을 하겠냐는 거죠. 자기가 스케치한 걸 왜 이렇게 똑같이 복제를 하겠냐는 거죠. 응? 자, 이 작품은 이 화집에는 1980년대로 나와 있어요. 1980년대. 그러니까 이 연도를 잘 모르고 대충 써놓은 거죠. 그럼 80년대에 이 그림이 그려졌으면은 저의 가설이 성립하지 않겠죠. 근데 이 작품은 그 물감 쓴 걸로 봐서는 80년대 작품이 아니에요. 70년대 작품이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았더니 1975년 9월에 월간 중앙에 이 작품이 소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작품을 보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나비는 어디서 왔느냐? 이 작품에서 그대로 따온 거죠. 나비는. 이 작품이 언제 그려졌냐면은 1974년 무렵에 그려진 건데, 이게 1975년도에 7월달 주부 생활에 이게 실렸어요. 이렇게 발표가 안 되면은 유작을 못 해요. 어딘가에 발표된 기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걸 보고 하는 것이지, 발표가 안 됐는데 유작자들이 어떻게 보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유작이 1977년 무렵에 제작이 됐다면은 그 이전에 발표가 돼 있어야 돼요. 어딘가에. 75년도에 주부 생활에 발표가 됐다는 거고, 이런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제 남은 게 뭐예요? 남은 게 얼굴이잖아요. 얼굴과 몸. 응? 이것만 밝혀지면은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위작인데. 응? 근데 이 얼굴을 보면은 이 장미와 여인에서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거의 뭐 한치 오차도 없어요. 만약에 작가가 그랬다면은 자기 작품을 보고 이렇게 본을 그대로 따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건 본을 딴 거거든요. 근데 연도가 이게 81년도에, 이게 77년도고. 이게 이 미인도 사건의 미스테리인 거예요. 에? 그동안 이걸 풀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라고요. 제가 이 미스테리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모델이죠. 청경자의 둘째 딸입니다. 둘째 딸을 모델로 이 스케치를 하고, 이 스케치에서 나온 거예요. 그냥 검찰이 아까 그 스케치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라고. 이 스케치가 유출이 되지 않았다면은 이거는 이 스케치를 보고 그린 거라는 얘기죠. 에? 스케치가 유출이 안 됐는데 어떻게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냐는 거죠. 에? 근데 그 당시에 어떻게 스케치가 유출되기 쉽겠냐는, 이제 이렇게 단정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 진품의 그 근거로 얘기를 한 건데, 이 스케치에서 이 두 개가 나온 건데, 자, 이 미스테리를 풀기 위해서 한국 화랑의 역사를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화랑이 생기게 된 것은 1970년대죠. 반도 화랑 직원이었던 박명자와 한용구 씨가 현대 화랑을 개관하는 것을 필두로 해가지고 명동 화랑, 서울 화랑, 조선 화랑, 진 화랑이 생겨났고, 1976년도에 동삼방, 77년도에 선화랑이 생겨나면서 인사동이 이제 화랑가로서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 거기가 완전히 뭐 상업적인 그런 거리가 됐지만, 그 당시에 이제 화랑가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 1970년대라는 거죠. 그리고 1976년도에 이제 미술시장이 확대되니까 미술품의 유통증서를 잡는다는 취지로 12개의 화랑이 모여가지고 한국화랑협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선화랑의 김창실 회장이 1979년부터 92년까지 개간으로 1년에 4번 선미술이라는 미술 잡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84년부터는 선미술상을 제정해가지고 우리나라 그 미술 문화에 많은 그 기여를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은, 이 선화랑이 개관할 그 시점이 1977년이라는 건데, 이 무렵에 선화랑이 그 화랑을 개관하면서
중요한 작가들의 작품을 이제 수집을 했는데, 그때 일어난 일을 이분이 기록한 에세이가 있어요. 김창실의 미술 한담이라는 헤럴드 경제에 연재를 한 겁니다. 이분이 글을 아주 잘 써요. 그래서 연재를 2005년도, 이 글은 8월 3일에 쓴 글인데, 이 글에서 이제 그 미인도 사건을 회고를 한 내용을 실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이 왜 단서가 되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석 작품 진위 감정 사건만큼이나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한국 화단의 또 하나의 거목으로 불리는 청경자 화백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20년 가까이 수집했던 작품들을 갖고 처음 활항을 시작할 때 도상봉, 김한기, 남관, 박구석 등의 작품들과 동양화의 청전, 심산, 소정 등 6대 화가, 그리고 고미술의 겸재, 현재, 단원 등의 작품은 꽤 있었으나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까? 한국 화가 청경자의 작품이 없어 못내 아쉬워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그녀의 화실을 어렵사리 찾게 되었다. 작품 구색도 맞추고 청경자의 그림을 찾는 이들을 위해서였다. 하얀 옥잠화꽃이 예쁘게 피어있는 정원을 지나 응접실에 안내받았을 때 그곳에는 아프리카 등 여러 나라를 기획하며 수집한 기념품들이 많아 눈길을 끌었다. 이때는 이제 서교동에 사실 때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일입니다. 그녀와 마주한 지 한참 만에야 어렵게 작품 구입차 방문한 이유를 말할 수가 있었는데, 그녀는 이런 지하에 내줄 작품이 없다고 거절했다. 미술을 사랑해 시작한 화랑이니 꼭 좀 도와달라고 다시 간곡히 부탁했다. 근데 그 당시 청경자 작가의 작품을 구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분이 작품을 잘 팔지를 않았고, 이 다작을 하는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작품이 많이 돌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작품을 하나 구하려고 가서 사정을 하는 그런 장면이라고요.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 정성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을까? 천선생님이 하는 얘기예요. 정 그렇다면 작품 한 점 줄 수도 있긴 한데, 망설이면서, 그렇지만 이건 우리 작은 딸을 모델로 그린 것이라서 하며 망설였다. 작품을 팔아 돈을 만들기 이전에 자기 예술을 분신처럼 사랑하는 작가들의 숭고한 정신을 그녀의 모습을 통해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작품이 흔히 화랑가에 나돌지 않는 이유를 알 것 같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그 당시에 얼마나 청경자 작가가 자기 작품 관리를 철저히 했나를 알 수 있는 대목인데, 저는 뭐 한국 작가 중에서 청경자라는 작가만큼 자기 작품 관리를 철저하게 했던 작가는 없다고 봐요. 작가 본인도 아까 인터뷰에서 나는 집에 들어갈 때마다 집 잘 봤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이 작품과 밀착되어 있었고, 정말 그 작품을 그 자식처럼 생각한 작가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을 잘 못 파는 거예요. 그 못 팔고 갖고 있다가 나중에 서울시민미술관에 다 기증해버렸잖아요. 예? 자기 가족, 유족이 갖고 있는 작품 거 다 뺏어가지고 시민미술관에 기증을 해버린 거거든요. 예? 그만큼 자기 작품을 아끼고 사랑했던 작가가 청경자라는 작가인데, 역설적이게도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 작품도 몰라보는 정신 나간 작가라고 그렇게 이제 평가를 받게 된 거죠. 자, 근데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청경자 선생님께서 이제 한참 망설임 끝에 결심한 듯 그녀는 장미꽃 화관을 둘러싼 예쁜 소녀 미인도 한 점을 내 손에 쥐어줬다. 자,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놨는데, 장미꽃 화관을 둘러싼 예쁜 소녀 미인도. 이 얘기를 들으면은 이 작품이죠. 그죠? 천선생이 말했듯이 내 작은 딸을 모델로 그린 것이다. 이게 작은 딸이거든요. 작은 딸을 스케치해가지고 그린 작품 중에서
장미꽃 화관을 둘러싼 예쁜 소년 미인도. 그러면은 이 당시 1970년대에 이 둘째 딸을 모델로 그린 작품이 몇 점이나 있는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대부분 70년대의 이 여인상들은 길리 언니 이 시리즈가 많고, 길리 언니는 초등학교 선배인데 소록도 간호원으로 갔다가 어느 날 모교 박람회로 온 그 모습이 반해가지고 그리기 시작한 그분이 길레래요. 길레는 시리즈가 70년대 아주 인기가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길레언니만 계속 그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딸을 모델로 해서 몇 점을 그린 거라고요. 이 스케치를 한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중에서 이 장미꽃 화관을 둘러싼 이 작품 이름이 장미와 여인이거든요. 장미꽃으로 화관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다른 작품이 이런 게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작품이 이 작품일 가능성. 그 뒤에 또 읽어볼게요. 아쉬운 표정을 다시 지으며 내줬다. 그림을 받아주인 순간 지금까지 그림을 사랑하며 살아온 날들의 존재의 이유와 환희를 다시금 맡겨갈 수 있는 기쁨을 맛보았다. 이튿날 아침 일찍 청경자가 내 화랑을 찾았다. 전날 방문할 때 사갔던 선물 꾸러미를 한 손에 쥔 채 내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얼굴은 창백했다. 흐트러진 그녀의 머리 모양을 보니 초조한 그녀의 심 상태를 읽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어제 선물 가져온 거를 다시 갖다 주면서 잠 한 손도 못 잔 그런 표정으로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어제 가져가신 내 작품을 다시 돌려줘야겠어요. 간밤에 그 작품 생각에 한 잠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 그림이 내 옆에 없으면 나는 견딜 수가 없어요. 이분이 이런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작품을 팔았다가 다시 그거를 번복하는 거죠, 번복. 제가 삼성 있을 때에도 전시가 끝나고 이제 여러 점을 이제 구입을 했거든요, 삼성미술관에서. 근데 그 뱀 그림 아시잖아요, 뱀 그림. 생태라는 그 뱀 그림을 안 파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미술관 입장에서 그거는 미술관에 딱 적절한 그림이잖아요. 그게 아름다운 그림이 아니고 그렇지만 작가의 그런 혼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구입 리스트에 올려가지고 그 작품을 구입하려는데 절대 그거는 팔 수 없다면서 눈물이 막 글썽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자식 뺏어오는 것 같아가지고 포기했는데 결국 나중에 시립미술관에 기증하신 거죠. 너무 아끼는 것들을 못 팔고 있다가 기증을 한 거고 이 작품도 이제 그런 거라는 건데 자기 이렇게 혼이 들어가면은 잘 팔기가 어려워요. 물론 대량 생산하는 작가들이야 뭐 경우가 다르지만 이렇게 자식처럼 생각하는 작가가 있다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김창실 회장이 순간 갑작스런 그녀의 말에 어리둥절하여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는데 조르는 듯한 어조로 빨리 돌려달라며 재촉했다. 순간 나는 심한 모욕감을 느끼며 부르르 떨다가 나도 모르게 눈물을 쏟으며 울어버렸다. 참기엔 너무나 힘든 일이었지만 자꾸만 쏟아지는 눈물을 어찌할 수 없었다. 서운한 탓일까? 귀한 보물을 놓쳐서일까? 지금까지도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울었는지 알 수 없다. 잠시 후에 표구하기 위해 맡겼던 작품 소녀 미인도는 그녀의 품으로 다시 돌아갔다. 여기 뭐 이름도 미인도라고 그때 부르고 있는데 소녀 미인도. 청경자 작가가 다시 뺏어간 거예요, 그 작품을. 그러니까 이 작품이 77년도에 처음 제작이 됐다가 그게 언제 다시 서내랑의 소장품이 됐는가. 그 뒤에 좀 더 읽어볼게요. 그가 예술가 기질이 강해 그랬거니 생각하면서 그로부터 2년이 지났다. 세월이 약이던가 우리는 또다시 여러 차례 오고 가고 다시 서로를 이해하게 됐다. 2년간 이제 서로 말도 않고 지내다가 그 사건 때문에 2년 후에 다시 친해졌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또다시 여러 차례 오고 가며 다시 서로를 이해하게 됐다. 그 후 그녀는 내가 발행하는 선미술지 특집 작가로 선정됐으며 선미술지가 1979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1979년 겨울호 4호에 이 특집 작가로 선정이 됐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선미술 특집 작가전에는 10여 점의 많은 작품을 출품해서 좋은 전시를 꾸밀 수가 있었다. 자, 선미술 특집 작가전이
언제 땐가를 봤더니 이게 5회더라고, 5회. 그 10점 중에 하나로 이 작품이 들어있었고, 그때 선호랑에서 이 작품을 다시 구입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작품을 가지고 달력을 만들었어요. 선호랑 달력이 그 당시에 인기가 아주 많았는데, 거기에 이제 천경자의 장미의 여인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위작 거시는 그 권충식 씨가 미인도를 자기가 그렸다고 했잖아요. 그 권충식 씨가 그 미인도를 뭘 보고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선호랑 달력 보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선호랑 달력 찬이라고 이 방송국에서 온갖 수소문 해가지고 이 선호랑 달력을 찾았다고요. 근데 못 찾았어요. 근데 제가 이걸 찾아냈어요. 이걸 어디서 구했는지 저도 지금 가물가물한데 아마 권춘식 씨한테 제가 받은 것 같아요. 그 위작하시는 그분. 그분은 사실 이 미인도와 전혀 관련이 없어요. 저는 뭐 그분을 몇 차례 만난 적이 있는데 처음 만난 것은 제가 그 하랑잎회 감정위원으로 있을 때 권춘식 씨가 이제 더 이상 위작을 않고 자기 작품을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위작했던 자기 노하우나 방식들을 해주기로 해서 이제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작자 권충식 초청 세미나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자기가 위작했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미인도를 질문한 거죠. 미인도를 몇 호였느냐 물어보니까 8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8호. 아니, 그 미인도는 8호가 아니고 4호다고. 그랬더니 뭐 그 당시에는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이제 그분이 착각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잃어버렸어요. 이게 8호와 4호는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위작하는 사람들은 이 크기에 민감해요. 다 돈이잖아요, 크기가. 응? 그걸 모를 수가 없죠. 근데 이분이 미인도 사건이 또 터진 2016년 그 무렵에 이제 방송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분이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또 미인도를. 이분이 또 왜 저러나 해가지고 제가 또 한번 만났어요. 아니 왜 그런 얘기를 하냐. 그래서 내가 이제 몇 가지를 질문해봤죠. 크기를 다시 한번 물어봤더니 또 8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크기가 맞지 않다. 뭐 보고 그랬느냐 했더니 선호랑 달력하고 몇 가지 그걸 참조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선호랑 달력은 1984년에 나온 거기 때문에 연도가 안 맞잖아요. 권정희 씨가 이제 모 화랑에 부탁을 받아가지고 세 점을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 세 점이 그린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미인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물감을 뭐 썼냐 봤더니 자기는 분체만 쓴다는 거더라고요. 미인도는 석체가 있다. 그러니까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미인도와 권준식 씨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또 이제 이걸 위작이라고 주장하는 뭐 유적이나 이런 분들은 뭐 유작자가 나왔다면은 굉장히 그건 증거가 되기 때문에 뭐 그걸 뭐 받으려고 하죠. 내가 처음부터 저는 권준식 씨는 미인도와 관련이 없다고 내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 믿어서는 안 된다. 기자들은 속일 수 있어도 나를 속이기는 어렵죠. 저는 이 전문적인 그 질문을 해야 되면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84년도에 선화랑에서 이 작품을 다시 구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선화랑에서 갖고 있다가 이제 이 그림이 왜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아졌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얘기 좀 더 읽어볼게요. 1991년 1월달 이 사건이 터진 지가 4월달이거든요. 몇 달 전입니다. 1991년 1월 한국의 1월은 추운 겨울인데 미국의 마이애미 그 현대미술제 거기에 이제 참가하기 위해서 이제 해외에 출장을 가게 됐다는 얘기고, 출장 갔다 돌아오니까 10일 동안 이제 비었다가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10여일이 지나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장롱 뒤에 두고 갔던 꾸러미를 열어보는 순간 깜짝 놀랐다. 모두가 축축한 습기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닌가. 수년간 애지중지 경대 옆에 놓아두고 아침에 화장할 때마다 한 번씩 바라보며 나에게 미술을 보내주던 청경자 선생님의 미인도도 마찬가지였다. 이 작품은 선미술 창간 5주년 기념전, 이게 여기서 이제 84년이라는 걸 제가 알았는데, 직접 출품해 주셨던 것으로 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있던 터였다. 그 이유인즉 그러했다. 겨울철이라 마침 감기에 걸린 손자가 칭얼거리며 코가 막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꾸 보채는 바람에 생각 없이 평소처럼 가습기를 밤새도록
며칠 밤 틀어놓고 자곤 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농 뒤에 숨어 있는 꾸러미가 습기에 흠뻑 젖어버린 것이다. 1991년 4월 사건이 터졌을 때 그때 상황입니다. 화창한 인사동 문화의 거리는 화랑들의 봄 기획전과 함께 각종 문화 행사에 참여하려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선화랑도 고 최순우 전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부터 극찬을 받은 바 있는 윤광조 도예 작품전을 열고 있었다. 윤광조 선생님은 얼마 전에 저희 미학방송에 모셔가지고 한번 그 대담을 나눈 바 있는 그분입니다. 그분이 그 당 91년도에 선화랑에서 초대전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오프닝 날 고객들 사이에 분주하게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따르릉 전화벨이 울렸다. 새로 부임한 과천 국립현대미술관 전시과정의 전화다. 회장님, 급히 방문하여 드릴 말씀이 있는데 꼭 만나 주십시오. 한다. 이윽고 전시과장을 비롯해서 세 사람의 현대미술관 직원들이 찾아왔다. 그리고는 손에 들고 온 청경자의 액자 하나를 꺼내 내보였다. 선화랑 소장의 청경자씨 미인도와 비교해 보자는 것이다. 그것은 오랫동안 내 집에 걸어두었다가 습기 사건으로 새롭게 포구해 두었던 선생님의 미인도다. 안에서 꺼내다 그들에게 작품을 보여주었다. 한참 비교해 본 뒤에 그들은 아이고 살았다는 탄성과 함께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국립현대미술관의 소장품의 미인도와 나의 소장품 미인도가 확연히 다름을 확인한 후 그들은 만연의 웃음을 지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천 선생님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포스터로 만든 자신의 그림을 가짜라고 주장하면서 선화랑이 자신의 작품을 표구사에 맡겼을 때 유죄에 간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네. 자, 그러니까 과천 현대미술관에서도 이제 이 작품을 보고 위작을 한 건 줄 알고 확인으로 직원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비슷했으면은 항복했을 텐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그림 보고 그린 것이 아니다. 그리고 연도가 또 이게 81년고 이게 77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는 건데, 자, 그렇다면은 이제 마지막 남은 문제는 연도 문제예요. 연도. 그렇죠? 연도. 왜 그 작품의 연도가 81년으로 되어 있는가? 그 연도의 비밀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청계자 선생이 1974년 무렵에 그린 작품인데 이것이 1975년도 잡지에 처음으로 실렸어요. 그리고 1978년도면은 갤러리 현대에서 했던 요 전시회입니다. 여기에 이 작품이 실려 있어요. 이게 이제 여기에 실린 작품인데, 근데 75년도 잡지에 실린 작품하고 1978년도 실린 작품이 그림의 내용이 달라요. 저는 이제 이 두 작품 다 슬라이드를 갖고 있는데, 제가 전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 작품을 포스터로 쓰려고 했기 때문에, 근데 슬라이드가 두 개인데 이 슬라이드가 다른 거죠. 꽃이, 여기 있던 꽃이 여기는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죠? 여기 있던 요 꽃도 없어졌어요. 또 뭐 이거 유작이 아닌가 해가지고 헐레벌떡 선생님을 찾아가가지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이게 슬라이드가 요 그림이 다르다. 하나가 유작 아니냐. 이렇게 가서 물어봤더니 선생님이 한참 보시더니 자기가 처음에 좀 복잡하게 그렸다가 나중에 이거 너무 복잡한 것 같아가지고 이걸 지운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바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요 사인을 바꾸고 연도를 1977년으로 적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알았냐면은 이 78년도 요 도록에는 연도를 안 써놨어요. 그 당시 도록에는 연도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그 당시에는 참 이렇게 이 정보 같은 것들이 참 이렇게 치밀하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1979년도에 선미술 잡지에 나온 요 작품을 보니까 연도가 77년으로 돼 있어요. 근데 요 잡지는 1975년도 잡지예요. 주부생활 잡지에 이 1975년도에 실린 거거든요.
이 잡지가 다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건 뭐 속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74년 5년에 이 작품을 완성했는데 연도를 1977년으로 기록을 한다는 거죠. 그 사이에 이런 수정을 가한 거죠. 수정을 가한 뒤에 연도를 1977년도로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그 장미와 여인이 처음에 그려진 것이 1977년 무렵이라는 거죠. 자, 요 둘째 딸을 모델로 그린 요 스케치가 그려진 것이 1976년 무렵입니다. 그거는 이제 둘째 딸이 대학교 4학년 때인데 대학교를 졸업하고 뭐 회사에 취직을 하면서 아나운서로 뭐 취직을 하면서 머리를 잘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머리 자르기 전이기 때문에 연도를 추정해 보니까 76년 무렵에 이 스케치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76년도에 이 스케치를 해가지고 81년도에 이 스케치를 보고 장미와 여인을 그렸겠냐는 거죠. 그럴 리는 쉽지 않죠. 내가 어떤 스케치를 한다는 거는 뭔가 본격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한 스케치를 하는 것이지 뭐 옛날 스케치를 꺼내다 다시 그리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무렵에 스케치를 하고 이 스케치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 장미와 여인 이 작품을 그렸다는 얘기죠. 제 추정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검찰이 생각하는 것과 이 스케치를 모델로 했기 때문에 검찰은 이거는 진품이라고 보지만 저는 반대로 보고 있는 거죠. 그죠? 누구의 주장이 더 타당한지 한번 잘 들어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77년도에 이 작품을 처음으로 그렸는데 이거를 계속 수정을 한 거죠. 이런 부분을 좀 단순화시켜가지고 최종 사인을 1981년으로 바꿨다는 얘기예요. 이 두 작품은 다 진품이라고 그랬죠? 이게 수정한 건데. 근데 흥미있는 거는 수정하기 전에 위작이 있고 수정한 후에 위작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작품은요. 수정하기 전에 나온 위작이에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 꽃이라든지 여기 잎사구를 보면 알 수 있죠. 잎사구. 요 잎사구가 이걸 보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작은 1975년 7월 주부 생활에 실린 고라는 작품을 보고 위작을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천생님이 이 잎사구를 다 지워버렸다고요. 단순하게. 그리고 1978년도 현대화랑 도록에는 이렇게 단순화된 작품으로 출품을 했고, 요 위작은 이건 권주 씨가 그린 거예요. 이거는 이걸 보고 그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위작이 나온 시점은 뭐 한 76년, 7년 그 무렵이 되겠죠. 이걸 보고 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뭐 이런 위작자가 있었다는 거고, 너는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상당히 의심이 많이 가는데, 그러니까 미인도도 얼마든지 연도를 일찍 시작했다가 연도를 늦게 쓸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그런 작품들이 아주 많아요. 자, 이 작품 예를 하나 들게요. 자, 이 작품은 95년도에 완성한 겁니다. 그때 이제 전시에 내기 위해서 사인을 하셨다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낙타도 있고요. 뭐 그린 게 더 많아요. 근데 1998년도에 시립미술관 기증 당시에 작품을 보니까 이 낙타가 없어지고 사인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동안에 계속 수정을 하면서 지운 거예요. 그 연도라는 것이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성경자 작가한테서 연도라는 거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왜냐하면은 그 방에 걸어놓고 계속 그림을 보면서 고쳐요. 그릴 때는 괜찮았는데 나중에 보면 또 이상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또 고친다는 거죠. 되게 이제 복잡한 거를 단순화하는 쪽으로 많이 고치고 있는데, 그러면은 연도를 바꿨으면은 연도를 고친 흔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장미와 여인의 부분도입니다. 그 사인한 부분도인데, 이 부분들을 보면은 이 연도 부분에 고친 흔적이 뚜렷하게 나타나죠. 그죠? 이 사인도 그렇고, 그 위에다 이러고 다시 쓴 거예요. 이거는. 그죠? 여기만 표시가 딱 나잖아. 연도만. 다른 사인에는 이런 게 없어요. 장미와 여인이 이번에 보니까 이 물 먹어가지고 좀 벗겨졌더라고요. 벗겨지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자, 다른 사인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건 같은 해에 그려진 1977년도에 그려진 사인들인데 보면은 깔끔해요. 사인이 밑에 칠을 하고 그 위에다가 사인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저분하지 않죠. 근데 이거는 사인을 고친 흔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문제의 미인도 사인이고요. 사인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사인에서 중요한 거는 속도거든요.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형태는 따라올 수 있지만 그 리듬감하고 속도는 따라가기 어렵거든요.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근데 이걸 보고 한 것 같은데 속도가 느리죠. 리듬감이 떨어지고 특히 이런 데 보면은 착착 나가는데 여기는 착착착 이렇게 뭐 그리는 듯한 쓴다기보다 그리는 듯한 느낌이죠. 이거는 뭐 이걸 보고 한 사인이에요. 선생님 사인이 굉장히 다양한데 이걸 보고 한 사인이죠. 특히 이런 부분의 이 속도감이 리듬감과 속도감이 많이 약하죠. 여기와 비교를 해보면은 그죠? 그리고 막 이렇게 번지는 게 막 보이죠? 번짐 현상. 이거는 이제 왜 그런가 이따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얼굴과 몸통은 여기 이게 81년으로 되어 있지만 77년에 이걸 처음 그렸고 이거를 천하랑에 팔았다가 찾아왔다. 그리고 그 팔았을 때 이미 그때 이것이 유출이 됐기 때문에 유출이 되면은 뭐 표구 과정이나 아니면 사진만 딱 찍히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위작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이때 이제 유출이 됐다는 얘기죠. 어떤 식으로든지. 응? 그리고 나비는 뭐 이 작품에서 온 것이고 오른쪽 나뭇잎은 여기서 온 거고 또 꽃은 여기서 가져온 것이고. 응? 미인도의 얼굴과 어깨선은 1981년도 장미와 여인과 완벽하게 일치하고 어깨 위에 앉은 나비는 1974년 작품 고해 보이는 나비와 흡사합니다. 또 화관역 이파리들은 1974년도 바리의 처녀와 구성과 색채가 완전히 일치합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검찰의 미인도 수사 과정에서 안목감정에 참여해 의견을 낸 바 있는 미술평론가 최강진 씨가 미인도의 플루메리아 화가는 천화백이 1975년도에 그린 알리섬의 처녀를 짜깁게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미인도의 화관이 알리섬의 처녀에 장식된 5송이의 꽃 가운데 맨 아래 꽃을 제외한 4송이를 옆으로 틀어 배치한 뒤 주위에 몇 송이를 임의로 추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컴퓨터로 꽃을 추출해 비교한 결과 일부 꽃잎의 윤곽선이 일치합니다. 최 씨는 평생 꽃을 그린 천화백이 자신의 그림에서 꽃잎의 모양과 형태까지 자로잰 듯 똑같이 그릴 이유가 없다며 미인도가 위작이라는 또 다른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내용은 제가 2017년 무렵에 제가 검찰 발표 이후에 제가 YTN에 인터뷰한 그런 내용인데요. 네, 그 당시에 제가 짜집기 정황을 밝힌 부분인데 근거들을 제가 다 찾은 거고요. 제가 이번에 그 프랑스 리미에르 테크놀로지 쪽에 부탁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찍었던 그 사진들을 요청해가지고 그 자료들을 다 받았습니다. 연구에 필요해서 그러니까 좀 협조해 달라고 했더니 뭐 흔쾌하게 자료를 보내줘서 그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뭐 찍은 사진이 정말 그 수천 장이더라고요. 수천 장. 예? 수만 장인지 수천 장인지 아무튼 다 보기도 어려워요. 그 정도로 뭐 굉장히 정밀하게 그 작업을 했더라고요. 나는 뭐로 그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이 단층 사진들을 이렇게 좀 보면서 제가 이제 안목감정으로 봤던 그 콘트라스트의 문제, 이게 이제 이렇게 보니까 또 확연히 드러나더라고요. 이 작품을 이렇게 보면은요, 요거는 지금 물 먹기 전이라서 그런데 물 먹은 거 보면 굉장히 티미하거든요. 근데 이 그 물 먹은 거 안을 찍으니까 이렇게 섬세하게 콘트라스트가 이렇게 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선명해 보이는데, 딱 보면 선명해 보이는데 이렇게 찍으니까 콘트라스트가 없어요. 그냥 밝은데 어두운데 몇 가지 단계가 몇 가지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섬세하게 지금 단계가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냥 얼굴에서 몸까지 다 그냥 떡칠해 놓은 것 같고, 이건 머리가 다 하나로 떡칠돼 있고, 예? 꽃도 다 똑같이 돼 버렸고, 뭐 이렇게 보니까 이게 확연히 드러나더라고요. 뭐 묘사한 것도 다 말할 수 없이 좀 지저분하고요. 분명하지 않죠, 묘사가. 전형적인 그 유작자들의 그 서투름이 이렇게 보니까 드러나고 있는 건데, 자, 이 작품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죠. 이 작품은 소품인데, 이 두 작품을 단층 사진 찍은 거랑 비교를 해보면은요, 진품에서는 그 아우라가 막 느껴지죠, 그죠? 하도 그 이 덧칠을 많이 해가지고, 어? 아주 미묘한 이런 색감뿐만 아니라 어떤 그 빛이 나는 것 같은, 이 아우라 같은 것이 느껴지는데, 이건 뭐 그냥 헛개비 같잖아요.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 네, 검찰에 보낸 이메일에서도 강조했지만, 이 왼쪽 머리카락 이런 부분은 도저히 이건 작가가 이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의식이 없이 그린 거거든요. 머리를 생각하지 않고 그리는 거거든요. 그냥 칠하는 거죠, 이거는. 머릿결이고, 이거는. 이건 검은색으로 칠한 거죠. 그러니까 마치 광배처럼 돼버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 머릿결을 굉장히 신경 써가지고 이 리듬감을 살리는 거거든요. 이게 머릿결이 표현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밀어버린 것 같은데, 있을 수 없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다른 것도 이런 게 있다고 이렇게 화랑잎에서 대던데, 그거는 옆머리를 그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옆에는 평면적으로 보이니까. 근데 이거는 앞에서 보는 건데, 이렇게 그릴 수가 없죠, 이거는. 그리고 또 제가 위작의 근거로 제시한 건데, 그 골격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거죠, 골격. 이게 이제 위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인데, 어떤 형태를 따라가다 보니까, 그 내부에 있는 그 뼈의 그 골격 같은 것들을 의식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골격이 딱 잡혀 있잖아요. 쇄골과 목, 그리고 물감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 입자가 이게 훨씬 더 굵고 이게 더 곱죠. 자, 이 작품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같은 해에 그려진 건데, 이 같은 해에 이렇게 다른 물감을 쓸 수 있는 건지 조금 부분 확대해 볼게요. 얼굴 부분만. 물감이 다르잖아요. 그죠? 같은 77년인데. 77년에는요, 1978년도 현대화랑 전시를 막 준비할 때거든요. 근데 이분이 1977년 무렵에 이 암체 비율, 암체가 석체입니다. 석체 비율을 올려요. 그래서 새로운 재료 실험을 하면서, 그 이전하고 달리 암체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렇게 까칠까칠한 느낌이 생기거든. 이건 좀 고운 느낌이잖아요. 물감이 곱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암체가 같이 발견됐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그림을 그릴 당시에 작가가 어떤 물감을 썼느냐. 70년대 중반, 그 무렵에 이 물감을 봐야 되는데, 그냥 획일적으로 물감만 갖다 해가지고 같은 작가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같은 해에 그린 작품들의 물감을 제가 비교하기 위해서 목 부분만 한번 잘라봤어요. 목 부분. 다 77년 작품들이에요. 이 작품만 딱 튀잖아요. 그죠? 물감이 다른 거예요. 여기에 뭐 석체가 있어도 아주 고운 석체가 들어갔고, 이거는 석체의 굵기가 훨씬 굵은 거예요. 이거보다는. 거의 뭐 이건 석체를 안 쓴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이 악교 반수. 이 악교 반수라는 게 뭐냐면요. 이 채색을 할 때 그 밑작업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 채색화는 바로 칠하는 게 아니라, 그 물감이 그 종이에 너무 흡수되면 안 되니까, 코팅 작용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감이 번지는 거를 막기 위해 가지고, 악교 반수라는 거예요. 악교 포수라고도 하고. 그래서 그 단단한 그 악교를 녹여가지고, 거기에다가 백반을 곱게 갈아서 백반을 섞어가지고, 물에 적당한 비율로 맞춰가지고 화선지에 먼저 발라서 코팅을 하는 거예요. 코팅을 한 뒤에 그 위에 이제 채색 물감을 해야 이게 스며들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다 흡수가 돼버리니까 색이 살질 않을 거 아니겠어요. 번지고. 근데 이거는 미인도는 그런 그 악교 반수가 달라요. 이게 왜 어렵냐면은 물의 온도라든지 어떤 그 습도, 그 다음에 그 악교와 백반의 그 비율이 이게 잘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맞으면은,
악유가 너무 많다. 그러면 이게 종이가 너무 단단해져가지고 당락이 생겨요, 나중에. 그러니까 박생광의 작품을 보면은 이제 그런 경우에 악유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 종이가 단단해졌는데 그래서 물감은 잘 받지만 그게 떨어져요, 나중에. 그러니까 박생광 작품, 80년대 작품들은 다 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박생광 선생은 그 물감 쓰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민하지 못했던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보존에 이제 많이 문제가 생기는데 청경자 선생의 경우는 그게 아주 그 꼼꼼하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당락이 생기거나 곰팡이가 먹거나 이런 경우가 없어요. 이 곰팡이가 생기는 거는 이 미인도 보면 곰팡이가 있거든요. 이게 구멍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 이게 다 곰팡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백반의 비율이 적을 때 이 곰팡이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예민한 건데 그 종이의 두께에 따라서 또 이 악유와 백반의 비율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자기의 그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 거라고 이게. 근데 유작자들이 이 비율을 맞추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 곰팡이가 생긴 거거든요. 저는 선생님 작품 중에서 이렇게 곰팡이 생긴 작품을 본 적이 없어요. 이것도 육안으로 보면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는데 이번에 그 과학감정 하면서 아주 정교하게 접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자료들을 이렇게 확대해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보이는 거라고요, 지금. 눈으로 보면은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안목 감정할 때는 이런 것들을 저도 잘 못 봤어요. 근데 이번에 그 자료를 이렇게 확대해 보니까 아, 이거는 악교 반수가 다르구나. 천세임의 악교 반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흡수가 많이 돼버리고 번지는 그런 느낌이 생기는 거거든요, 물감이. 자,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또 이 사인 부분이에요. 사인에서 보면은 이런 게 엄청 번져요. 이게 지금 너무 막 이렇게 번지고 곰팡이 생기고 이런 처리를 했다는 거죠. 이 정상적인 거는 깔끔하잖아요. 선이 깔끔하잖아요. 이건 선이 굉장히 지저분하게 나오잖아요. 이 지저분한 이유는 속도가 느린 이유가 있고 또 번져서 생겼을 수도 있어요. 번지기 때문에. 밑작업을 잘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뭐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유작의 증거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뭐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거죠. 이런 작품들은 미인도의 유작 포스터 있죠? 그 포스터를 보고 또 유작을 한 거예요. 물론 이런 것보다는 뭐 잘 그린 건데 유작의 수준이 이렇게 다 달라요. 이게 이제 장미와 여인, 이게 이제 미인도고, 이거는 미인도를 보고 그린 짝퉁이고, 이거는 뭐 미인도를 보고 나름대로 변화를 시킨다고 줬는데 이건 더 떨어지는 유작이죠, 그죠? 미인도 사건 이후로 뭐 저한테 아무튼 많이 뭐 이런 뭐 미인도가 있다고 해가지고 감정을 해달라고 뭐 이렇게 오는 게 많아요. 그럼 보면은 미인도 포스터들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게 진품인 줄 알고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런 경우를 2번이나 경험했는데 이 포스터를 잘 만들어가지고 포스터인지 모르고 진품인 줄 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경우는 포스터는 아닌데 이 포스터를 보고 그린 거기 때문에 물론 뭐 조금 바꾸긴 했지만 색깔만 좀 바꾼 거고, 이런 걸 보면은 뭐 그냥 바로 위작이라고 판결할 수 있는데 이런 거에 비하면은 미인도는 그래도 좀 실력이 있는 사람이 한 거지만 이 진품에 비하면은 한참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청경자 작가가 아까 처음에 말했던 그런 위작의 어떤 근거는 나는 타당하다고 보는 거죠. 작가로서 충분히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 그냥 뭐 정신이 헷가닥해서 그런 게 아니라 타당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그 연도 문제는 그게 미스테리였지만 제가 추정하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건 역시 결정적이지는 않다. 그래서 저는 뭐 저의 어떤 그 감정의 결과로서는 뭐 유작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결을 했지만, 그러나 감정이라는 거는 언제나 그 오류가 있을 수가 있고요. 잘못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100%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감정에는 100%가 없어요. 르미에르는 뭐 0.0002라고 했지만 저는 진품 확률을 30%라고 본 거예요. 왜 30%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더 떨어지는 작품들보다는 낫기 때문에 30%라고 한 거지만, 근데 이 짜집기 하는 그런 정황들은 작가가 자기 작품을 그렇게 짜집기 할 일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필력이나 뭐 이런 그 밀도, 콘트라스트 이런 부분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걸 뭐 진품이라고 하기에는 그거는 좀 어렵다는 거죠. 이 감정은 여기까지인 거예요. 감정은 이 정도까지 말할 수 있고, 제가 이걸 유작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내 감정 결과가 아니라 작가가 유작이라고 했기 때문에 유작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번 사건의 본질은 진위 문제가 아니라 작품의 진본 확인의 권리자가 누구냐, 그게 그 작가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 상식적인 부분을 우리가 상식에 벗어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30년 넘게 지금 해결을 못하고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정작 중요한 이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자꾸 진위 문제로 이 사건을 접근했기 때문에 그 진위를 뭐 파악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근거를 대도요, 또 그건 뭐 주관적이다 하면 또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이건 학술적인 논쟁이기 때문에 계속 그건 하자는 거예요. 내용과 내용으로 서로 간의 그 주장을 펼치면서 건전하게 논쟁을 하자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나 이 논쟁과 법적인 진위 판결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작가가 자기 작품의 진본 확인의 권리를 갖는다는 것은, 이거는 작가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고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라는 거죠. 우리가 왜 법을 만들어요? 법을 만드는 것은 상식대로 우리가 못 살기 때문에 상식을 지키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것이지, 법이 상식을 깨면 되겠습니까? 이 미인도 사건은 국립현대미술관이 자신들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국립기관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각종 허위 소문을 유포를 했고, 상식을 깨며 이 진본 확인의 권리를 강탈을 해간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뭐 그래 놓고 이번에 검찰이 진품이라고 발표를 하니까 유족의 고소에 의해 가지고 이제야 미인도의 진품을 인정받게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요. 그건 불기소 처리된 거는 그거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그거는 도덕적인 문제고, 그러나 본인들이 그렇게 허위사실 유포한 거는 그건 다 사실이라고 증명이 됐잖아요. 그건 이제 사죄를 해야죠. 그것과 진본 진짜 가짜의 문제는 상관이 없고, 그런 현대미술관의 과오에 덧붙여서 검찰의 동조에 의해 가지고 세계 미술사에 유례가 없는 부끄러운 사건이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이 자유라는 거,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거는 서로 남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자기가 맡은 그 본분을 다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 남의 영역을 자꾸 침범을 하냐는 거죠. 작가의 고유한 그런 권한이라는 게 있는 건데. 요즘 뭐 검찰의 권력 남용에 대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저는 뭐 검찰이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검찰의 뭐 고유한 수사권을 박탈한다든지 뭐 그런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본분을 다하지 못하면 본분을 다하게 하는 것이 맞는데, 그 자격을 박탈한다?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검찰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죠? 과거에 그 세월호 문제 터졌을 때 해경을 없애버렸잖아요. 그죠? 해경을 없애면은 그 일을 누가 합니까? 부서만 없앴지 다른 부서에서 다 하잖아요. 그런 행위들은 다 정치적인 행위들이고, 아니 역할을 못하면 역할을 잘 하게끔 만들어야 되지. 그런 논리로 말하면은 그럼 지금 뭐 국회의원들이 국회의 역할을 못 한다고 해가지고 국회를 다 없애버리면 되겠습니까? 설사 작가가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작품을 착각을 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작가의 고유한 진본학의 권리를 박탈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작가를 비난할 수 있어도 법적으로 이걸 선포를 하면서 자격권을 박탈해 버린다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뭐 돌아가신 뭐 작가한테 잘 보여가지고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건에 연루된 미술계 인사들은요, 다 저하고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다 친했던 사람들이고, 제가 그 사람들한테 밑보여가지고 제가 무슨 이익이 있겠어요. 그리고 또 무시무시한 검찰과 맞서서 제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단지 저는 이 사건의 내용을 좀 자세하게 아는 사람으로서 저의 양심에 입각해서 평론가로서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제 소신을 밝히는 것이고, 상식적이지 못한 그런 권력의 남용에 맞서서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런 내용들을 이 방송으로 만든 겁니다. 이제 마지막 재판을 남겨놓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법적인 부분은 법적인 기준으로 판결을 내려달라는 거죠. 상식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결을 내리고, 첫 단추를 잘못 꼈기 때문에 이제라도 단추를 다 풀고 첫 단추를 다시 잘 끼워주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또 장시간 인내를 가지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러한 내용이 우리 사회에 정의는 살아있다, 상식이 통한다는 그런 희망을 주는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